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낮 12시부터 반등세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 가격을 대폭 인하를 하면서 국내 증시 특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유로화가 다시 상승을 보인다면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진정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증시 긴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휴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대비책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전기차 수출 규모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전기차 수출 규모가 독일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처음으로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주요국 전기차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112.2% 증가했는데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전기차 비중도 지난해 15.8%에 달해 2019년에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주요 수출 지역은 미국과 유럽으로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테슬라에 이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는데요. 2위와 3위 수출국인 독일과 영국에서도 올해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4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순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기차가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기술력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판매량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해 세계 완성차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 순위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개당 상승한 성적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34만 대로 미국 테슬라, 독일의 폭스바겐, 중국의 BYD,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대비 226.3% 증가한 660만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전기차 규약 규모는 742억 달러에서 1,887억 달러로 150% 이상 늘었고요. 작년 한 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총 8,455만 대로 2019년보다 9.7%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중앙정부 가용 재원을 대부분 사회적 약자 지원에 쓴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 재원이 9조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 재원의 대부분인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 수준에 투자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장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4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 7천억 원에서 내년 74조 4천억 원으로 13.2% 수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 발달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자립준비 청년 사업, 자립수당 인상 등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네, 특히나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와 포항 지역에 대한 대책과 벤처 창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부총리는 태풍 흰남노에 따른 경북 경주, 포항 등 피해에 대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신속하게 교부 지원해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벤처 창업 생태계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 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역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유망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창업 비자 갱신 기간 확대 등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권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증시의 하락 장세로 인해서 자산 운용사 순이익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올해 2분기 거둔 단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72%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2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자산운용사 380곳 중 당기순이익은 1,70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73억 원 줄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1,912원 간소한 수준인데요. 2분기 중 거둔 영업이익은 2,933억 원이었는데 증권투자 손익 감소분이 수수료 수익 증가분을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25.3% 줄었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407억 원 손실을 내면서 전년 동기보다 1,407억 원 급감했습니다. 특히 2분기 중 적자 회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산운용사 380곳 중 196곳만이 흑자를 냈고 234곳은 적자를 기록해 적자 회사 비율이 6월 말 기준 61.6%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보다 29.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일반 사무운용사의 경우 304곳 중 207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금리 상승과 이 주가 하락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부분별 영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영업 실적을 부분별로 보면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증권투자 손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증권투자 손익은 1,778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283% 급감했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1조 801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9.6% 증가했고 환관비는 전분기보다 1.2% 감소한 6,517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6월 말 기준 1,362조 2천억 원으로 1분기 말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2분기 중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구 및 투자 이름 계약구는 전분기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운용 환경이 악화돼 적자 회사 비율을 대폭 상승하고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 등에 대비해 취약회사의 재무, 손익 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금 유출입 동향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8거래일 만에 기지개를 폈습니다. 덕분에 오늘 국내 증시도 모처럼 한숨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그간 시장의 상승을 제한했던 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부채금리가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진정세를 보이게 됐죠.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가스 판매 대금을 위안화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위안화의 약세도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도 함께 시장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다시 한번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42% 오른 2,38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료 곡물주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AI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대비해서 더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5% 오른 77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역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게임주와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반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장중에 매수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 1,346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2,57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양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21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1,199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료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개정해서 곡물 수출 목적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흑해를 통해서 수출되는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의 수입 국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협의가 오는 11월 이후에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공급 제한에 따른 곡물 가격 급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사료가 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려산업도 6%가 넘는 강세, 대주산업은 현재 16%가 넘는 급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유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유주들의 이 주가 하락 배경에는 국제유가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지난 7일 10월 인도분 WTI 가격이 배럴당 81.9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이후의 최저치인데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이 원유의 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유가가 급락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정유주들도 주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오일이 현재 0.1%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흥구석유는 4%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모처럼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면요. LG이노텍은 아이폰 14의 시리즈가 공개가 되면서 4분기 아이폰 14의 주문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에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죠.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풍산은 방산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풍산이 존속법인이 지분을 100% 갖고 신설회사의 비상장을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불안감의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PTS는 제주도의 대규모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모처럼 반등을 보이게 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6%의 상승을 보였죠. 이에 삼성전자도 오늘장 강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짙게 나타나고 또 삼성전자가 3분기에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를 대만 TSMC에 내줄 것이란 아쉬운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장중에 강박군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5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조광페인트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추진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시장 진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이 같은 소식에 상한가를 직행했다가 현재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17%대 급등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10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ENT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인 레이저 로칭 장비를 상용화하게 되면서 성장 기대감에 오늘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7%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9,9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종목별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좀 차분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인데요. 우선 기간의 코스피, 바치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간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담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국내은행이 바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순매수 4위에 올려놨는데요. 우선 그 증권사를 통해서 이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로 4% 증가한 한 1,883억 정도로, 우선 그 전이 한 1,770억 정도였는데 많이 올라온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생산량 반등도 있겠고, 신차용 타이어 판매 증가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원가, 그러니까 투입 원가가 안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BH인데요. 기간의 순매수 2위 종목입니다. 우선 BH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BH뿐만 아니라 우선 이번 주에 LG노텍도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는데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올 3분기 때 영업이익은 588억, 한 6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이폰 쪽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용 FPCB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도 그 실적은 57%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BH FPCB가 그 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 쪽, 또 태블릿, 여러 사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키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증시 방향 차분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 특징주로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BH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미래나노텍 말씀드릴 텐데요.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를 통한 이 양극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크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미래첨단 소재죠. 이 미래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첨가제와 양극재 필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래나노텍이 이 자회사를 통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본업은 광학필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의 52% 이상까지도 차지하는데, 그전에는 어떤 이 TV 시장 쪽이 약간 하향 추세라고 하더라도 이 중대형 QLED TV 쪽에서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반 TV보다도 이 시장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광학필름에 대한 효과는 나타날 거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LCD용 광학필름에서 이 QLED로 가면서 이 다기능성 필름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래나노텍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14,0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5,500원인데 이 지금 등락폭에 대한 어떤 변동성 좀 심하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좀 다음 주 정도의 이 시장의 변동성, 이 미래나노텍 주가의 변동성을 보고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차장님의 포착 특징주는 미래나노텍이었고요. 그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인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하락장 속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의 호재들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의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핵심 이슈는 무엇이며 이 관련주의 주요 움직임 살펴주실까요? 네, 뭐 가장 컸던 게 이제 IRA 법 통과 이후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전기차 생산업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 간을 구별해서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전기차용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의 대형 이제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지금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과 같이 울트라셀을 일단 지금 출시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만큼 향후 진천 사항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혼다와 미국 내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느노하고도 배터리 합작사를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국내 기업과 국내 2차 전지 기업과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 간의 이런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의 성장성이 좀 있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2차 전지 생산 업체의 그 시설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발맞춰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같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원자재의 경우에 이제 탈중국화에 성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 또 이제 원자재 2차 전지의 이제 재활용 기업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이제 114조 원대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114조 원대면 이제 그 중국의 CATL의 그 시가총액이 22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느냐는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CATL 같은 경우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4조 4,500억에 불과하니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CATL과 비교해서 과연 적정한가라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기차 판매 확대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미국과의 협력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시장 확대를 좀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특히나 오늘자 금양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국내에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끌어가면서 20% 가까운 상승률 나타나고 있는데요. LG 엔솔의 투자 확대 소식에 힘입어서 또한 DNT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20% 가까운 상승률. 이 두 종목 신규 적분 괜찮을까요? 일단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내에서 이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SK온도 지금 개발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뭐 상당한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원통형 전지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전기차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먼저 일반 소형 공구용으로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까지 한 200만 셀 정도의 이제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원체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닌가.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본격화되는
만약 지금 뭐 투자를 안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2차 전지의 그 생산량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D&T 같은 경우 이제 LG솔루션 관련된 이제 매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D&T는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검사 장비에서 최근에 이제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하고 이제 생산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에 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지난 8월 달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난징 공장에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계약 금액은 한 45억 정도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계속 이제 사용량을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존 이제 제품들을 이제 교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할 때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오늘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관 같은 경우도 10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그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T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가격대로 봐서는 뭐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양과 D&T에 대한 신규 접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금양은 현재 좀 추격 매수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D&T는 기간이 10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도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초반에 조광페인트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16% 상승률 기록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이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었는데요. 조광페인트 이번 2차 전지 신사업으로 기업 실적과 주가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이게 될까요? 네, 뭐 오늘 나온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의 이제 방열 소재에 대한 개발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현재 방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이제 발열을 이제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IT 기기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고요. 자회사인 CKEM 솔루션에서 관련된 이제 소재를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관련된 이제 방열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제조업체 중에 한 곳에 이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폴란드, 미국 등지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근데 오늘 이제 주가를 보시면 그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주가 탄력성을 좀 낮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이제 긴 꼬리를 달았던 형태, 거기에 또 거래량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현 상태와 같이 윗꼬리가 계속 긴 상태에서 마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요. 만약 어느 정도 주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오늘보다 이제 내일 정도, 다음 주 정도에 매수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광페인트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특히나 최근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소재 관련 섹터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유 속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에 마련하면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현 시점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 소재 분야에 좀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네, 아마 소재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IRA 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도 소재, 중국산 비중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년도서부터 중국산 비중이 60%가 넘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그 이하일 때 보조금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 비율은 매년
1년마다 이제 10%씩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중국산 비중이 20% 이하인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산의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재를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호주나 캐나다, 남미 아닌 유럽 등에서 이제 소재의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각 그 회사들의 이제 시도가 뭐 지금 계속 추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다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상승폭이 있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과 유기적으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한 소재 밸류 체인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음극재 소재의 이제 흑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천연 흑연에 대한 이제 광업권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채취해온 이제 천연 그 흑연을 이제 중간 이제 음극재 중간 형태인 이제 구형 흑연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음극재로 개발하는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국내 그 이제 중국산 2차 전지에서 중국산 흑연 비율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 와중에 국내에서 이제 흑연을 이제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이제 소재 국산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뭐 좋은 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물론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탈중국화와 더불어서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소재 섹터에 집중해도 좋다, 투자해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 포스코 케미칼 꼽아 주셨네요. 최근 이 매크로 환경의 불확성과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인해 또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 확대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2분기의 전망, 2분기가 아니죠. 하반기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전기차가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뭐 앞서 이제 기사에 나왔듯이 작년 전기차가 한 660만 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올해도 뭐 1000만 대 가까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확대가 될수록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 날씨 변화에 대한 부분이 뭐 좀 더 소비자한테 좀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이나 뭐 미국, 유럽 전부 다 이제 가뭄이나 폭염 때문에 이제 올 여름에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지역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또 글로벌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면서 이제 과연 이제 이렇게 2차 전지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되는 게 뭐 바람직하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1, 2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지금 선 투자를 통해서 만약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IRA 법안 관련돼서 국내 완성 업체들에 대한 이제 기회가 향후에 더 창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국내 기업의 이제 새로운 이제 생산 시설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소부장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물론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이제 기간일 걸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개별 주목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의 뭐 주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인순재 대표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 미국의 고용지표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증시에 미칠 영향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한 다음 달에 있을 중국의 당대회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돌았던 만큼 이번에 9월 FOMC 회의에 대한 이 금리 인상,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피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현재 물가도 피크 쳤고요. 또 기술적으로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융 긴축에 고삐를 늦추는 스톱 앤 고에 들어갈 시점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규 고용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끔 임금 상승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CME 페드 워치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확률이 제공이 됩니다. 9월달 FOMC에서는 75bp 금리 인상이 현재 76% 확률로 시장은 인식하고 있고요. 50bp는 24%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월가의 그 리서치 리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식 비중 축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난주에 전 세계 시가총액이 무려 5조 달러가 사라지기로 했는데 문제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55%를 주식이나 그리고 투자 신탁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 자금과 관련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는 유로나 엔화, 위에나 원화 같은 자산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고물가에 대한 압력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75bp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조금의 이 증시의 출렁거림은 여전히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미국 경기가 기술적 후퇴 국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부터 해고자 수가 미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지난 3개월을 보면 월 한 38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고자 수를 대부분 흡수를 해준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8월 달 실업률은 3.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 신청 건수도 23만 건일 정도로 봄부터 계속 낮은 상황인데요. 이는 그 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워낙 높고요. 또 평균 시급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동 참가율이 무려 62%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그 미국의 노동 인구의 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25세에서부터 54세 비교적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노동시장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55세 이상 연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참가율이 낮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노동 의욕 상실도 있고요. 또한 그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경기 후퇴 국면에 계속 들어가더라도 실업률은 계속 낮고 임금 상승은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증시 하락 대비 노동시장이 견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노동인구 구조가 변했다는 점을 꼽아주셨는데요. 좀 젊은 층의 인구와 중장년층의 인구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졌다. 재택근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증시의 주변 환경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미국 증시 반등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요?
네, 9월 달에는 당장 찾을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월요일 날 미국 노동절 휴가를 마치고 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마치고 직장인들 모두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모든 학교들도 일제히 신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즌인데요. 바로 이때부터 주식이 올라간다는 건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을 보면은 새로운 사이클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 증시의 그 투자 성과가 과거의 그 역대를 비교해 보면 가장 낮았던 점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로 인해서 주당 순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까지 많이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를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증시가 모두 극복해냈고요. 이런 그 주가 하락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배당률을 높이는 주주 환원 움직임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 고배당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매수 종목이라든지 고배당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먼저 주가가 반등하고 그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는 아무래도 그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가들도 서서히 증시로 돌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9월 증시에 대한 전망 살펴봐 주셨는데요. 반등의 실마리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사주 매수나 좀 배당주의 종목들이 9월에 좀 오를 가능성 있고요. 10월과 11월부터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이 정치 국회에서 10월 16일에 제20대 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대회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세계 언론이 이 당대회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당대회라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은 주주총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요. 5년마다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정관 개정이라든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5년간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방침이 여기서 정해지게 되고요. 또 공산당을 이끌 최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사격인 중앙위원 후보 인사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상기 임기가 확정이 된 상태고요. 당서의 2위인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기 제한이 걸려서 3월에 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당대가 종료된 직후에 일중전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신지도부 얼굴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누가 차기 최고 지도부에 들어갈지 또 주요 보직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을 이끌 주석이라든지 부총리 얼굴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 세계가 당대회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세계 언론이 당대회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5년간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 방침이 정해지고 또 지도부 인사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3기 임기가 끝나는 5년 뒤에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후의 거취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아마 중요한 단서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0년 가까이 중국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영수라는 그 직함을 받았습니다. 시주석도 이번 당대에서 인민의 영수라는 직함을 받게 되는데요. 마오쩌둥과 같은 등급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5년 뒤에는 공식 직책을 맡지 않아도 평생 배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의 지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직함이 없더라도 당과 군과 관련된 권력은 계속 쥐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상무위원이 자기 측근이 많아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상무위원 수도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집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부유.
인류 공동체 그 건설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같은 거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뭐 걱정스러운 점은 2016년도 당대회 때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한테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서 아무래도 장래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켰는데요. 이번에도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불만들이 워낙 많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로 돌려주기 위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좀 높인다든지 또한 대내적으로는 뭐 부정부패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정적 숙청, 군개혁, 국유기업과 관련된 기업 통폐합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당분간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시진핑의 3연인은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계속해서 권력 5년 뒤에도 좀 굳건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국내외 특히나 중국 상황의 경제 불안성 때문에 좀 불안함은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영국의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의 부동산 주도의 성장 모델은 끝났다라고 사설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선언할 정도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상황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650개 도시가 있는데요. 곳곳에서 지금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춰섰고요. 많은 그 디벨로퍼들이 디폴트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도 선분양 제도다 보니까 여기에 그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넣었던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가 끊이질 않고 있고요. 또 지방 정부는 토지 세수가 없다 보니까 파산하는 그 도시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문제는 이번에 그 중국의 부동산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주요층들은 30대 인구들입니다. 이들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무려 35%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외국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은 뭐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은 토지 국유제를 악용한 연금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부동산 붕괴는 시간 문제고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최소 10년이나 20년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뭐 중국 경제는 낙관적으로 모두 4% 이후에는 계속 그 제로 성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되지 않을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버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과연 내년때 이 GDP 중국의 성장률 4% 진입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도 들어가면은 경제를 담당하는 총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떤 총리가 오더라도 중국의 구조적인 3대 문제를 잡지 않고서는 성장이 4%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 저하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작년부터는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과잉 채무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투자 감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 비율이 273%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중 대립 격화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미국이 꽁꽁 묶어두면서 중국의 생산성 저하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잠재 성장률은 빠르게 4%, 3%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고 대출도 일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연착륙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겠지만 잠재 성장률은 분명히 2년에서 3년마다 1% 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중국은 언제 회색꽃 불소, 블랙스완이 출현이 가셔야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중국의 잠재적인 성장률 전망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2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